수술비가 약 한 58만 원 정도 나왔는데 1인실 입원료가 160만 원이 나왔어요. 재발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무릎 밑으로는 이제 다리를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수술하고 나서 첫 외래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갔다 온 거 마냥 일단 23일 저녁 9시에 입원을 하고 24일 아침 8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29일에 퇴원을 했어요. 6박 7일간의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제 총 진료비가 약 한 22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제가 처음에는 수술 당일이랑 뭐 이럴 때는 힘들 테니까 좀 편하게 있으려고, 왜냐면은 거기가 국립암센터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젊은 애가 막 사부작 되고 막 이래저래 막 하면은 그 같은 병실을 쓰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니까 이제 며칠은 1인실에 있다가 3인실로 옮겨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1인실로 들어갔는데 그땐 몰랐지. 내가 일요일까지 내 발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예상을 나는 못했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술비가 약 한 58만 원 정도 나왔는데 1인실 입원료가 160만 원이 나왔어요. 중증 환자 산정 특례가 되면서 수술비는 진짜 저렴해요. 수술비는 한 6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근데 내가 1인실을 써가지고 1인실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다. 만약에 다음번에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은 그때는 아무리 불편해도 3인실, 4인실, 5인실을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수술하고 아예 못 움직이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1인실이어서 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 통장 잔고를 보니 다음번에는 1인실을 가지 못하겠다. 수술 경과를 말하자면 허벅지에서 원래 종양이 있던 주변 부위에 약 호빵만한 크기 근육이랑 지방이랑 이런 것들을 떼어냈어요.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외래를 가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떼어낸 조직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일단 떼어낸 조직에서 종양이 조금 더 발견이 돼가지고 그 종양도 같이 제거를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거는 이제 종양 바로 뒤에 허벅지 신경이 2개가 지나가고 그 종양의 오른쪽 부분에 정맥과 동맥이 지나가서 종양을 이렇게 있으면 종양을 둘러싸서 크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신경과 정맥, 동맥은 잘라낼 수 없으니까 그거는 제거를 못해서 종양 끄트머리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소식이라 함은 재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종양이 가깝게 잘라낸 부분 그쪽에 재발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재발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무릎 밑으로는 이제 다리를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죠. 근데 뭐 재발이 안 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당장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재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랜덤박스 랜덤박스인 이유가 뭐냐? 제가 교수님한테 그러면은 저는 뭘 조심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조심할 게 없대요. 이제 간암이면은 뭐 이제 술이나 뭐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위암 환자면 먹는 걸 조심해야 되고, 뭐 폐암 환자면 뭐 담배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원인이 불명확한 병이기 때문에 조심할 게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딱히 걱정할 게 없으니까 뭔가 편하기는 하지만 이게 내가 조심해서 안 생기는 종양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내가 랜덤박스인 이유. 재발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발이 되면 다리를 포기해야 된다. 재발이 돼도 바로 이렇게 다리를 막 잘라내고 이건 아니고 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같은 거를 아마 하겠죠? 원체 육종암이 재발률이 심하게 높은 병이기 때문에 재발이 한 번에서 2번은 일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허벅지에 MRI 찍고 CT 찍고 하는데, 그때 재발이 일어나면은 뭐 그때는 종양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그때 맞춰서 그때 맞는 치료를 하면 되니까. 당장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병원이 시설이 조금 오래됐어요. 이게 국립암센터여서 그런 건지 시설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1인실이었는데 좀 불편했던 게, 저는 어찌됐든 수술을 하고 4일 동안 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캐비넷이라고 하지, 캐비넷이 발목 수술했던 병원은 제 머리 옆에 머리맡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을 뻗으면 뭔가를 막 꺼낼 수가 있었는데, 캐비넷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제 침대 옆에 의자를 하나 두고 그 위에 제가 꺼냈을 수 있게 필요한 짐들을 거기에 다 세팅을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저처럼 다리를 수술해서 걷기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쓰기 힘든 병실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게 원래 입원실마다 다들 세면대가 하나씩 이게 실내에 있잖아요, 병실 안에. 그 세면대가 되게 애매했어. 내가 팔을 뻗었을 때 닿질 않는 거야. 그래갖고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양치질은 해야겠고 못 움직이니까 그냥 침대 머리맡 끄트머리로 이렇게 엉덩이만 이렇게 띵띵 당겨가지고 팔 이러고 뻗어갖고 그 일회용 컵에다가 물 겨우 받아가지고 이렇게 양치질을 겨우 했어요. 그래서 세수는 꿈도 못 꾸고, 다행히 클렌징 워터를 들고 갔어가지고 세수는 클렌징 워터로 대신했는데, 와, 그 진짜 딱 한 뼘 거리가 이게 안 닿아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그 양치질하고 세수한답시고 간호사 선생님 불러갖고 도와달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간호간병 통합병동이기도 하고 코로나여가지고 보호자들이 못 있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분들이 사소한 모든 걸 해주세요. 심지어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런 것까지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는데, 아니 그냥 내 입장에서는, 아니 저분들도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 일하기 싫겠어, 우리 모든 그 직장인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소한 거 부탁하는 게 너무 이렇게 꺼려지는 거야. 수술한 당일날 밤에는 심지어 제 친구가 실수로 손이 닿는 줄 알고 세면대 위에다가 제 치약 칫솔을 올려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약 칫솔이 손에 안 닿아가지고 내가 너스콜을 처음 했지. 저기 정말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저 세면대에 손이 안 닿아서 그런데 저 치약 칫솔 좀 건네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그 너스콜을 누르는 게 굉장히 민망하고 미안했다. 1인실이어서 남들 눈치 안 봐도 돼서 편한 건 맞는데 그 구조나 이런 게 썩 좋진 않았어. 그리고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그 병실에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해 뜨면은 덥고 저녁에는 춥고 이랬는데, 그냥 창문 닫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추우면 이불을 덮고 더우면 이불을 내리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맞아, 국립암센터가 이불이 진짜 무거워요. 미리 검색을 하고 가가지고 이불이 무겁다는 거 알고 있어서 제 담요를 챙겨갔었는데, 그래서 전 제 담요를 이불로 썼거든요. 그렇게 막 두꺼운 이불도 아닌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전 다리만 받치고 있었어요. 또 뭐 했지? 아니 역시 현실적인 멘탈 다 날라갔었었는데 어떻게든 붙잡은 사람. 뭔 생각을 못했는지. 현실대로 말해. 못 버티고 있다고. 입원을 하러 가기 전에는 이미 일어난 일 어쩔 거야, 그리고 뭐 당장 내일 모레 죽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생각보다 이제 멘탈이 괜찮은 상태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진짜 엉덩이 찔끔찔끔 움직이는 거 말고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까 멘탈이 그 바닥을 찍더라고요. 일어날 수 있을 거 알아, 다시 걸을 수 있을 거 알아. 근데 다시는 못 걸을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 내가 더 이상 횡단보도 10초 남았을 때 뛸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들이 막 나고, 혼자 병원에 1인실에 가만히 갇혀가지고 누워있으니까 TV 틀어놓긴 하고 막 넷플릭스 틀어놓고 이러긴 하는데 눈에도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딱히 안 하고, 또 심지어는 잠도 잘 안 와가지고 그냥 하루에 거의 한 16시간 18시간을 뜬 눈으로 그냥 계속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하면서 누워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술 다음날 아침에 교수님이 외래를 혼자 오셨는데 교수님이랑 막 얘기를 이제 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터진 거야. 그래서 약간 조금 민망한데 교수님 앞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유 그렇게 울면 자기가 어떻게 나가냐 막 이러시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여기 간호간병 통합병동이고 코로나여갖고 보호자 못 오는 거 아는데 저 보호자 좀 올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면 자기가 뭐 간호사분들께 말씀을 드려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수술 당일 말고도 이제 또 올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맞아, 우리 교수님이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교수님 딱 그 느낌이에요. 교수님이 왜 우리 흔히 큰 병원 가면은 교수님들 정말 딱 할 말만 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엄청 다정다감하시고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막 일정 같은 것도 땡겨주려고 엄청 막 해주시고 진짜 교수님이 또 외래를 길게 보는 교수님으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교수님은 진짜 세세하게 제가 묻고 싶은 거 다 물으면 다 대답해 주시고 수술 관련된 거나 경과 같은 것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래 방에만 거의 한 20분 앉아 있었어요. 발목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원장님이 연결해준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이런 거는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조금 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하여튼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나 행복했다. 내 랜덤 박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 일도 없길 바라면서, 아무런 재발도 아무런 전이도 없길 바라면서 7월 달에 추적 검사를 기다려야죠. 열심히 돈 벌면서. 언제 다시 수술하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돈 벌면서 내 병원비 열심히 모아놓으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론은 뭐냐, 이제 더 이상 나의 수술이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올릴 영상이 없다.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난 이유가 제 이제 암에 관련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줘가지고 제가 매일 하루도 아니야, 하루에 막 10대 번씩 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그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구독자를 보면서 행복해하는데 더 이상은 이제 올릴 영상이 없어. 암환자의 극복 브이로그. 근데 내 일상은 집에서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화장실 갔다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침대에 눕는 게 제 일상이어가지고 더 이상 올릴 영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외래 후기 영상까지 찍고 있는데 이제 뭘 올리지?